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외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페르시아만을 장악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도 미국의 군사력으로 막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중동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인 석유의 흐름을 미국이 보증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만은 세계 석유 질서의 핵심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좁은 바닷길이지만 그 안을 지나가는 유조선들은 산업국가의 공장, 자동차, 군대, 전력망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터 독트린은 헤게모니적 안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헤게모니적 안정이라는 것은 압도적 힘을 가진 국가가 국제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모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질서를 제공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해협을 지키고 동맹국들은 안심하고 중동산 석유를 수입하며 산유국들은 안정적으로 석유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맡아온 역할은 석유 시장의 방파제였습니다. 전쟁, 혁명, 제재, 쿠데타가 반복되는 중동에서도 미국이 최종적으로 해상 교통로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을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장은 단순히 현재의 공급량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끊길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것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석유가 아직 흐르고 있어도 끊길 가능성이 커지면 보험료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고 선물 가격이 흔들리며 결국 소비자가 내는 휘발유 가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석유 질서는 원래 미국이 만든 질서에 가깝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기업들은 중동 곳곳에서 석유를 발견하고 개발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최대 소비국이었습니다. 석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미국식 자본주의의 동력원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교외 주택, 고속도로, 군사력, 달러 중심 금융 질서가 석유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73년 10월 중동 전쟁 이후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자 미국과 서방 세계는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가 만들어지고 전략 비축유 체계가 강화되고 산유국의 정치 위기가 곧 산업국가의 경제 위기로 번지는 구조를 관리하려는 장치들이 생겼습니다. 제도적 통제의 방식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두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국가들이 협력해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규칙과 비축 체계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미국 내부에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워싱턴에서는 더 이상 중동에 깊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루었다는 말도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과거보다 수입 의존도를 줄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세계 유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고 미국 안에서 생산된 석유도 국제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시장 통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격 체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국이 자신은 이제 안전하다고 믿으면 석유 시장을 안정시키는 관리자 역할보다 석유 시장을 압박하는 권력자로 행동하기 쉬워집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는 상대국의 석유 판매 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재는 단순한 외교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는 권력 기술입니다. 여기에 관세 위협, 유조선 납포, 산유국 정권 교체 시도까지 결합되면 미국은 더 이상 안정의 보증자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생산자로 보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중동 정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오랫동안 미국 안보 우산 아래에서 석유를 팔고 그 수익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지대 국가 구조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보다 석유 수출에서 나오는 지대를 통해 재정을 유지하고 복지와 보조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정치적 충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해협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이 지대 국가의 기반도 흔들립니다. 석유를 팔 수 있다는 확실성이 줄어들면 산유국의 재정 계획, 투자 계획, 사회 계약까지 불안해집니다.
동시에 수입국들도 계산을 바꾸게 됩니다. 한국, 일본, 인도, 유럽 국가들은 중동산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안정적 보증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 나라들은 에너지 안보 전략을 다시 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비축유를 쌓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전기차, 송전망, 원전 수소 같은 대안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안보 정책이 됩니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역설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이 불안할수록 미국산 석유와 가스의 매력이 커집니다. 구매자들은 더 안전한 공급처를 찾고 미국은 그 대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가 석유 자체를 위험한 에너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석유와 가스 산업도 미래 수요 감소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가치 있어 보이는 유전, 파이프라인, LNG 터미널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국이 마주한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20세기에는 석유를 통제하는 국가가 세계 질서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석유에 덜 의존하는 국가가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카터 독트린은 한때 세계 경제에 안정감을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무너지면서 단순히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이 만든 석유 질서 전체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석유를 지키겠다고 시작한 질서가 이제는 미국의 석유 집착 때문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20세기의 에너지 자원을 붙잡으려 하지만 세계는 그 불안 정성 때문에 21세기의 에너지 체제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장악하는 힘보다 석유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힘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